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이은순입니다. 저는 전북 진안에서 자연농으로 농사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최 측에서 절대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부탁을 아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엄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하나 이제 부담이 생긴 게 있는데, 사전 행사에서 이 대회 자체의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내가 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얼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과 실천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농사 짓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밭 전경입니다. 밭이에요.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입니다. 저희는 땅갈이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경운을 하지 않습니다. 이른 봄의 밭의 모습이지요. 벚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이른 봄에 올라온 풀들과 단연생은 더 일찍 올라왔고, 일찍 올라온 풀들은 꽃도 피우고 있는 이른 봄 저희 밭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밭의 풀을 호미로 매지 않고 낫으로 풀을 베어줍니다. 그리고 그 풀을 작물이 자라고 있는 두둑에 덮어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때가 되면 부지런히 풀을 베는 게 아니고요. 작물이 자라는 것과 풀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작물이 풀에 치이지 않을 만한 때에 풀을 베어서 두둑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작물을 섞어 심습니다. 몇 가지 작물들이 보이죠? 들깨도 보이고 고추도 보이고 옥수수도 보입니다. 아까 그 작물들이 조금 더 자란 모습이고요. 늘 이렇게 밭에는 풀을 베어주지만 풀과 작물이 함께 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가체종을 한 씨앗을 심고 또 거두고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농사를 하려면 씨앗을 보존하고 또한 지켜나가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체종 종자를 삼다 보니 상대적으로 토종 종자를 많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줄 완두콩이고요. 저보다도 훌쩍 키를 넘기는 완두콩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콩이고요. 이거는 10년 이상 계속 자가체종한 다다기 오이. 이거는 토종고추의 하나인 수비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며칠 전에 밭에 나가서 찍은 수비초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풀에 약한 작물들은 틀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기물을 멀칭한 방식으로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빚어진 현상입니다. 3년 전부터 이렇게 풀에 약한 작물들은 틀밭에 유기물을 채우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고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풀과 계속해서 만났을 때,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는 여름에는 매일 나가서 풀을 베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풀이 또 살아나 버리고 오히려 더. 그래서 근데 이제 폭우나 지속적인 비나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빚어지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새롭게 풀에 약한 작물들은 이렇게 유기물 멀칭한 틀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배추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근데 이 기후변화로 인한 저희 농사에서 빚어진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먼저 보여드린 이 수비초의 경우 굉장히 맛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수비초를 10년 넘게 선택하고 키우는 이유는 이 수비초는 굉장히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건조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햇빛에 충분히 고추를 말릴 수 있어서 이 수비초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햇빛에 말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농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집에서 밤이면 밤마다 신문지 포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종을 내고 심고 있습니다. 뿌리 발육 굉장히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직접 신문지에서 작물을 꺼내지 않고 직접 밭에 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 초부터 이제 실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가을까지 계속 신문지 포트에 작물을 모종을 내고 심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추천할 만한 그런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함께 직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도 혹은 농업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이다, 아니다? 손으로 한번 팔로 표현해 보실래요? 맞다? 맞다. 네. 맞다. 네, 맞습니다. 농업은 지구를 덥게 하는 탄소 배출의 주범 중에 아주 큰 주범 중에 한 분야입니다. 제프 크라크라는 탄소순환연구소 소장님, 이분은 우리의 식량 생산 방식이 우리가 의존하는 지구 생태계를 위태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식량 생산 방식, 우리의 농업 방식이 우리가 의존하는 지구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2014년 IPCC에서 내놓은 부문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부문별입니다. 거기에서 농업 관련 에서 배출되는 양이 24%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농업 분야의 배출량에 대한 이견들 혹은 그 프로테지의 숫자가 많이 차이들이 납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의해서 그 폭은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사용되는 그 어떤 비료 혹은 퇴비 만드는 그 공정 과정까지 농업 분야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공장이란 공업의 부문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로테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IPCC 자료이고요. 이거는 유럽 2015년 유럽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전체 배출량 중에 농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9.5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9.58%에 포함된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부분의 것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장내 발효, 분뇨 처리, 그 다음 벼농사, 그 다음 토양, 농토의 사용, 그 다음 불태우기, 이것이 포함된 프로테지가 9.58%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핏 떠오르는 다른 내용들을 포함을 하면 이 농업 분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9.58%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4.32가 그 가축의 장내 발효잖아요. 그 다음 분홍색이 농토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도표의 분석입니다. 자, 경운한 땅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저희 밭을 보여줄 때 맨 처음 보여드린 것이 이 시기의 밭의 모습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지요. 벚꽃이 피어 있는 밭인데 이 밭 또한 저희 동네의 밭입니다. 이 밭은 이제 농사를 준비하면서 땅갈이를 한, 경운을 한 밭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제한된 시간이어서
이 경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땅을 갈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양소독제 뿌리고 퇴비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이렇게 땅을 갈지 않으면 농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 땅갈이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땅갈이를 하는 동시에 그 토양 안에 있는 생물들이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공기와 만나면서 바로 죽게 됩니다. 부패하면서 탄소는 바로 발생이 됩니다. 땅갈이하는 동시에 탄소 발생이 엄청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작년에 그 미국에서 만든 다큐 영화 대지의 입맞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사 자료가 나오지요. 나사 자료를 보면 이 지구의 북반부에서 땅갈이를 하는 시기 3, 4, 5월의 시기에 온실가스가 엄청 배출이 되어서 북반구의 하늘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운이 땅갈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시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죽게 되고 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 탄소가 발생이 되고 동시에 토양의 질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뉴질랜드 자료입니다. 경운으로 인해 매년 10,000스퀘어미터당입니다. 10,000스퀘어미터당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것은 뉴질랜드 전체 온실기 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한다. 참고로 보십시오. 반대로 무경인일 경우 같은 면적당 매년 0.5톤의 탄소가 오히려 저장된다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농업으로 인해 지구를 덥게 하는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합성비료, 화학비료의 사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960년 요만큼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6부대의 질소비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같은 양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려 20부대의 화학비료가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토양이 스스로 식물을 키울 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질소비료를 생산할 때 연간 전체 세계 에너지 양의 1.2%가 질소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만들어진 질소비료에서는 어떤 온실가스가 나오죠? 아산화질소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됩니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98배였나요? 지구를 덮이는 그 속도가 100년 안에 이 화학비료를 만드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 유실되는 그 과정 이 모두를 통해서 아산화질소는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농업을 접어야 하나? 어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듯이 어떤 알갱이약을 만들어서 먹어야 할까? 자, 이제 함께 그 답을 어떻게 농업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농업의 방식을 바꾸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탄소를 적극적으로 땅 속에 저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대기권에 있는 탄소를 적극적으로 땅에 저장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농사의 방식을, 농업의 방식을 바꿈으로. 이 그림은 2020년 흙의 날 포스터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 그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흙 1g에는 최대치 100억 마리의 생명체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땅 속에 100억 마리의 생명체가 1g에 100억 마리의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탄소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그 땅은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소를 풍부히 저장하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을 잘 키워야 하고 미생물이 먹이가 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땅, 미생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2분 남았다는 표시였습니다. 땅을 갈지 말아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땅을 가는 그 순간 탄소를 엄청 저장하고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그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먹이, 유기물이 풍부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식물의 뿌리의 부분이 가장 미생물이 많은데요. 이분은 제리 글로버라는 농생태학자입니다. 미국 국제협력센터에서 지속가능 농에 대한 자문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야생풀을 발견을 했으면 다년생 풀인데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것은 이 뿌리의 주변에 엄청난 미생물과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엄청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탄소를 땅속 깊이까지 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물들을 키울까가 산소 중립으로 가는 농업의 과제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탄소 중립에서 농업의 역할, 농업이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 우리 토양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외국은 이미 눈길을 보내고 이미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콩밭입니다. 무경운 콩밭이에요. 콩과 콩이 심어 있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기물이 엄청나게 깔려 있죠. 아까 이야기한 탄소가 풍부한, 미생물이 풍부한, 생명체가 풍부한 토양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경운 농법으로 짓고 있는 미국 농장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렇게 가능합니다. 플랜드로다운 저자 폴 호건은 풀과 나무, 다년생 식물과 방목, 그리고 경작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포집해서 토양 속에 저장하고 수십 년, 수백 년간 거기 가둬두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뒤집을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식물과 토양 미생물의 협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경운만 하지 않아도, 그리고 유기물로 피복만 한다고 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농사에서 오히려 탄소를 저장하는, 대기권의 탄소를 적극적으로 땅속에 저장하는, 그래서 땅은 기름져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사는 잘 되는 그러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진안교육청의 의뢰로 진안 폐교의 한 군데 무경운 토종생태 텃밭을 만든 모습입니다. 작년에 조성을 했고 작년 봄에 심어서 초여름의 모습입니다. 여름이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거진 밭이 되었죠.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경운으로 기계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경운조차도 하지 않는 영국의 한 농부의 무경운 텃밭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이거는 마켓가든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다 팝니다. 농사량도 수확량도 농사의 법도 그 밑에 지하세계도 굉장히 풍부하고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밭의 모습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밭의 전환된 밭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의제기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무경운에 대한, 무경운 농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연구와 더불어서 지자체가 가로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드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전주시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우수한 유기물로 도시 텃밭이든지 학교이든지 도시공원이든지에 적극적으로 깔아나가는 그러한 일들만 벌이더라도 농업을 통하여서 탄소를 적극적으로 땅속에 저장하는 그러한 전환의 시발점들이 될 것이고 그 확산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라탄날 교수, 토양과학자입니다. 그분의 말로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980년부터 30년간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탄소를 잘 저장하는 형태로 현재의 농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 탄소 중립,
탄소를 흙 속에 저장하는 농사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